법률적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경우에 만약에 뭐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거나 기타 뭐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뭐 돈을 받는 일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있죠. 그때 의뢰인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실 때 대부분 이렇게 알고 오시더라고요. 민사하기 전에 형사 먼저 하는 게 당연히 좋죠.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미리 이제 변호사한테 오기 전에 여러 사람들한테서 상담을 받거나 뭐 네이버 뭐 특정 뭐 포털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고 형사 고소부터 먼저 하는 게 형사 고발, 형사 고소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고 민사소송은 또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형사 고소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하면 변호사 없이 하면 돈 안 들죠.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형사 고소하는 게 더 좋죠. 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제 의뢰인들한테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은 모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부터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형사 사건화가 되는 사건에만 해당되는 논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뭐 못 받은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누가 뭐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민사적으로 네가 가져간 돈을 다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건 오늘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분명히 범죄 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너의 범죄 행위로 내가 예를 들어 1,000,000원을 손해를 봤다. 1,000,000원 갚아라. 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소송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지급명령이나 뭐 조정이나 뭐 여러 가지 절차도 거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 형사고소부터 먼저 딱 사기죄다. 예를 들어 사기죄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그놈이 겁이 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게 겁이 나서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검찰청에 불려다니고 법원에 불려다니고 그러다가 자칫 범죄가 중대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이 꼭 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죠. 전과자. 전과가 이미 있던 사람도 전과가 늘어나게 되죠. 근데 뭐 그게 죄가 가벼워서 구속된 사건은 어차피 아니어서 집행유예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거나 뭐 기타 등등 벌금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나 벌금 내고 말어. 콧방귀도 안 껴. 너의 청구에 대해서 네가 1,000,000원을 달라고 하는데 나 100만원 벌금 내면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과가 생기니까 싫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겁이 나서 특히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다 그러면 단순히 벌금 전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파면이 되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 고소가 되면 자기가 소속된 그 관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인사실에서 다 알게 되고 일단 그것부터 굉장히 부담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형사 고소를 딱 하게 되면 바로 민사소송 할 필요도 없이 돈을 턱 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이라도 되면 석방되고 싶으니까 합의를 해야 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합의한다고 해서 다 석방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합의를 하려고 시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합의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받아야 될 돈을 민사소송 없이 쉽게 받을 수 있다.
또 형사 고소하는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물론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돈이 들죠. 똑같이 민사소송이나 거기나 똑같이 돈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이제 자기가 피해 입은 사실을 써서 고소장 접수하면 큰 돈이 안 드니까 일단. 자, 경우의 수를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구속이 될 사건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구속이 될 사건이다. 그러면 당연히 형사고소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고소 딱 해서 구속부터 딱 되면 이 사람이 어쨌거나 감옥에서 나오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마련합니다. 나 배째 돈 없어, 한 푼도 없어 이랬던 사람들도 막상 구속이 되면 어떻게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 합의 좀 대신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재판할 때 판사가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거든요.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를 꼭 봅니다. 양형 자료로. 양형은 죄가 있다 없다 그 다음 죄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그러면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이런 거를 결정할 때 결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하죠. 양형을 정할 때 10년을 할 것인지 5년을 할 것인지 1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할 것인지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나가고 싶어서 물론 감옥에서 나가는 게 관심 없어 나 그냥 감옥에서 평생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고소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구속이 될 사건인데 피의자 피고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계속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할 경우 특히 가족들을 통해서도 돈을 전혀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고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근데 그 사람은 감옥에서 꼭 나가고 싶고 자기한테 돈이 있거나 또는 자기한테는 돈이 없더라도 어찌됐거나 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고소하는 게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돈이 턱 어디서 나오죠. 그래서 합의서를 쓰죠. 두 번째로 구속될 사건이 아닌데 만약에 아까 공무원 같은 경우처럼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대기업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칫하다가는 대기업 내부 규정이 있겠죠. 뭐 어떤 처벌을 받으면 음주운전으로 뭐 벌금을 받으면 퇴사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처벌받은 게 회사에 알려지면 자기 신상에 해롭죠. 또는 외국에 내가 장기 체류를 위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돼. 사증 비자를 발급받아야 된다. 근데 비자 심사할 때 나 전과 기록이 있으면 비자 못 받을 수 있죠. 나라마다 다 다른데 같은 나라라도 시기마다 다 다릅니다. 그 나라의 정책이 계속 변하죠.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단순히 벌금 50만 원짜리 전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고소하면 바로 합의하자고 바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효과적이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형사고소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일 경우입니다. 근데 사람을 딱 죽였어요. 또는 사람을 때려서 CCTV에 그 때리는 장면이 찍혔어요. 뭐 이런 경우와 같이 죄를 저질렀음이 너무 명백한 경우 있죠. 법률가가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이 거의 확실한 사건은 형사고소해도 됩니다. 근데 상당수는요. 그게 아니거나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가가 봐도 답을 함부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자기가 우선 너무 억울하니까 이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어떤 부분에 어떤 사실에 꽂힌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자기한테 누군가에게는 그 사실이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판사한테는 그게 굉장히 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판사는 이거 무죄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아까의 경우와 반대로 구속이 될 사건이지만 그 사람이 돈이 없거나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거나 뭐 그런 경우나 또는 아주 경미한 사건이거나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집행유예인데 뭐 어차피 벌금인데 뭐 벌금이 더 싸. 너한테 변제하는 것보다 벌금이 더 싸. 나 그리고 벌금 전과 집행유예 전과는 별 상관없어. 또는 나는 죄가 없어. 너랑 끝까지 싸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고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소를 해도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안 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잘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찰한테 고소를 하면, 검찰한테 고소를 하면 알아서 돈을 받아내준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국가는 절대로 돈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형사처벌,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전과를 하고 자격정지 뭐 여러가지 뭐 사형을 시킬 수도 있겠죠. 사형 안 시키시면. 그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역시 그 형사재판 내에서 내가 돈을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제도인데 뭐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확실한 경우에는. 근데 그것도 조금이라도 애매해서 민사소송으로 한번 싸워볼 거리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이 되면 각하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시기만 늦출 뿐. 즉 형사고소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한테 넘기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으로 가서 재판하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이 그냥 갑니다. 나 지금 돈 받아야 되는데 몇 년이 그냥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채권, 내가 돈을 받을 권리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해놨으니까 소멸시효 중단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중단되겠죠. 근데 공소시효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몇 년, 죄마다 다 다른데 중환죄는 그게 길고 경환죄는 그게 짧습니다.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지 중단이 됩니다. 물론 소송 제기 말고도 여러가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소송이죠. 어쨌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만 해놨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가면서 내 채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인데 3년 금방 갑니다. 10년짜리도 있지만 3년짜리가 있습니다. 금방 갑니다. 특히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형사고소해놨다가 안 되면 말고 그래도 고소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사소송은 조금 1년 소멸시효라고 합시다. 또는 1년은 잘 없으니까 3년짜리 소멸시효라고 합시다. 어쨌거나 민사소송은 3년 안에만 제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3년 동안 어찌되거나 형사고소해서 그 사람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합의를 시도해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형사고소부터 해놓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그때 가서 민사소송 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나마 좀 알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무조건 형사고소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비전문가들이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진짜 조금 정말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고 그나마 방금 안 되면 말고 일단은 형사고소부터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타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고소해서 좋을 경우는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의 확실한 사건일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가 맞는지 아닌지 나한테서 돈 받아갔는데 나한테 해줘야 될 거 안 해주니까 사기 아니에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매매대금 다 줬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해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니까 사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의무 불이행이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기죄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억울하니까 명확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보면 명확하지 않은지 명확한지 알 수 있으니까 상담 먼저 받아봐야 됩니다. 이걸 왜 상담받아야 되냐?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요즘에는 부송치라고 하죠. 경찰에서 부송치 또는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죠. 나오거나 법원에서 무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형사에서 뭐가 일이 안 풀리니까. 그러면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세가 등등합니다. 나 죄 없대. 돈 못 줘. 이래서 변호사 찾아옵니다. 민사소송을 그제야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 난감합니까? 무혐의, 죄가 없다? 이런 공식적인 판단 자료가 나와 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요 민사사건에서는 거의 100% 이깁니다. 100%는 없으니까 99%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경험상 한 번도 지는 경우를 제가 못 봤으니까 거의 99%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죄가 있는 사람이 배상을 해주는 건 당연하겠죠. 형사 죄가 있어서 감옥에도 가야 될 사람 경우인데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물론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어떨까요? 유죄가 나왔을 때 돈을 갚아야 된다고 판단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훨씬 낮습니다만 즉 이 말은 무죄가 나와도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안 됩니다. 뭐라고요? 아까 형사고소 먼저 해서 무혐의 무죄 나오고 난 뒤 민사소송 어렵다고요. 굉장히 난감하다고요. 돈 못 받을 수 있다고요. 형사고소 먼저 하는 바람에.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변호사님 어차피 형사고소를 먼저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돈 못 받을 사건이었으면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형사고소 안 하고 민사소송만 하거나 또는 형사고소를 늦게 하고 민사소송을 같이 하거나 등등 해가지고 형사고소가 먼저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죄가 없는 사건은 계속 죄가 없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조금 그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데요. 그거는 이상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판사님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판사님들이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판사님도 저에 대한 생각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사님한테 물어본 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형사 사건에서 이미 판단이 나와 있으면 판사들이 그거를 무시할까요? 경찰 좋습니다. 경찰은 법조인이 아니니까 경찰의 판단을 무시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판단, 검사가 죄 없다고 무혐의 결정되는 거 무시할까요? 똑같이 법 전문가가 판단한 건데 이미 그 사람이 조사를 열심히 해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판단을 한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할까요? 아니면 동료 판사가 무죄라고 판단한 게 있으면 그걸 무시할까요? 자, 무시한다고 칩시다. 굉장히 자기 실력에 대해서 과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또는 자기 실력을 믿는 분들이 계시겠죠. 과신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믿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동료 판사가 아무리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나는 다르게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무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아예 고려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고려하죠. 굉장히 크게 고려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민망합니다만 판사들도 일이 많아요. 판사들 한 명당 200건, 300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200건, 300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꼼꼼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꼼꼼히 기록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못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판사님들이 반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못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똑같은 법률 전문가가 이미 판단을 해놓은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민사소송에서 그 판단 잘못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의뢰인을 위해서 외쳐봐야 판사한테 귀에 들어갈까요? 자, 그 경찰, 검찰, 법원에서 판단할 때 요런 점에 집중해서 판단을 했는데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요 다른 시각으로 이런 자료들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판사님, 요런 증인들 좀 더 추가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한번 해보시죠. 판사가 하고 싶을까요? 바빠 죽겠는데 이미 판단한 게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변호사가 뭐 좀 조사합시다. 뭐 좀 증인신문 합시다. 어디에다가 사실조회 좀 보내봅시다. 그게 필요 있습니까? 이러십니다. 즉 형사고소를 미리 안 해서 아예 백지 상태였으면 판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판사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사는 백지 상태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아직 판단이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죠. 이길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무혐의 무죄 판결이 이미 나와 있으면 무혐의 결정 무죄 판결이 나와 있으면 이길 사건은 못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변호사님 그러면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거기서 지면 형사고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먼저 하는 게 결과가 안 좋으면 다음 사건에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고소 안 하고 민사소송 먼저 하는 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안 좋은 건 아니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형사고소 먼저 하는 거랑 민사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형사고소 나중에 해가지고 다시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지면 또 그게 영향이 있을 테니까 뭐 땜쌤이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전혀 다릅니다. 형사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민사에서 불법행위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사건에서는 거의 99% 이기지만 형사 무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 그 죄를 99% 지는 건 아니라고요. 즉 형사에서 유죄 나오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곳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민사는 그냥 굉장히 쉽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형사에서 유죄 입증이 어려웠는데 유죄가 안 됐다고 해서 좀 더 쉬운 민사 사건에서도 죄가 없다고 민사에서는 죄가 없다고 표현을 안 하죠. 그냥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건 꼭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형사사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죽이는 거죠. 징역, 무기징역, 평생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굉장히 누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유죄 선고를 할 때 판사한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하죠.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가치로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즉 죄가 있어 보여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죄가 유죄라고 생각이 드는 확률이 70%야. 30% 약간 무죄인 것 같기도 해. 그러면 무죄 선고를 하는 겁니다.
네가 90% 이상 저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유죄 선고하라는 겁니다. 70% 30%면 70%가 더 높은 거잖아요.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하라는 겁니다. 유죄 생각이 70%로서 더 높은데도 왜? 만약에 30% 확률이 맞으면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죄 선고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고도의 개연성의 증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죄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을 해요. 검사한테 증명 의무가 부과되죠. 그래서 유죄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무죄 나온 거 보면 되게 분노하는 일들이 있죠. 정치인들이. 아니 저게 왜 무죄야?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무죄를 선고하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막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무죄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민사에서는 그럼 어떤데요? 민사는 내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확률이 51%,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확률이 49%다. 그러면 뭐다?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1%만 넘으면 됩니다. 그냥 1%든 뭐든 조금만 그쪽 생각이 더 그쪽이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즉, 내가 저 사람이 사기라고 생각해. 형사에서는 사기라고 표현하고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포함됩니다. 불법행위라고 생각해. 근데 형사에서는 사기가 무죄 나올 수 있지만 민사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뢰인들이 더 어려운 고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혀가지고 거의 확실한 유죄, 거의가 뭐 고도의 개연성의 증명, 합리적 의심이 없는 그런 증명이 된 게 너무 명백할 경우에는 고소하세요. 그거는 제가 토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판단의 여지가 남아있는 애매한 사건에서는 고소했다가 무죄 나오거나 무혐의 나오면 민사소송에서 정말로 큰 피해를 봅니다. 정말 후회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어린이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왜 고소를 먼저 하셨어요? 이거 고소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좀 상담부터 받으시고 하세요. 하셨어야죠. 아니 그 사무장한테 물어보니까 고소가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러던데요. 네이버에 보니까 그러던데요. 답답하죠. 이길 수 있는 어찌됐든 그 사람이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감옥에 피의자 피고인을 감옥에 넣는 것 최종 목표이면 가서 고소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감옥에 가면 좋게 하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피해만 변상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 사람 감옥 안 가도 큰 상관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피해 변상 받을 수 있었는데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형사고소 먼저 하는 바람에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너 틀렸어. 그 사건은 형사고소에서 무혐의 어차피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 안 된 사건이었어. 그게 형사고소에서 무혐의 나와서 그게 불법행위가 인정 안 된 게 아니야. 형사고소 무혐의 안 나와서도 그 사건은 어차피 불법행위 인정 안 돼. 똑같아 어차피 결론은. 그런 경우도 물론은 있겠죠. 근데 애매한 경우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박하는 사람도 있겠죠. 영향은 없어. 똑같아. 그러나 이 내용을 어떤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대부분은 이것도 물론 제 생각입니다. 대부분은 저와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영향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할지 말지 먼저 할지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아시겠죠? 형사고소부터 먼저 하는 거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